스님, 그 왼쪽 눈썹 위에 흉터. 당신이지? 살아있었던 거지? 과부의 절규에도 승려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습니다. 보살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소승은 그저 지나가는 스님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이 마을에, 그것도 승복을 입고 다시 나타난 진짜 이유. 바로 20년 전 지키지 못했던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이번 생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죽겠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줄 알았던 그 남자. 붓 대신 창을, 자비 대신 복수를 꿈꿨던 그가 승려가 되어 돌아온 사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재회.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양 옥룡면의 하늘은 오늘도 정수리가 벗겨질 듯 뜨겁습니다. 3년째 이어진 지독한 가뭄에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지경이죠. 서지수가 마른 침을 삼키며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두레박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한 바가지라도 좋으니 물이 고여있기를. 서지수가 조심스레 두레박을 내렸지만 바닥을 긁는 투박한 소리만 텅 빈 우물 안을 울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안악 박씨가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용왕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다 말라 죽으라고 이러시는가 봅니다. 서지수가 빈 두레박을 끌어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씨, 진정하게. 소리칠 기운이라도 아껴야지. 박씨가 울먹이며 서지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마님, 우리 아이는 목이 타서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쌀독이 비는 건 참아도 물독 비는 건 못 참겠습니다요. 서지수는 대답 대신 말라버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마을 어귀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죠. 희뿌연 흙먼지 속에서 낡은 승복을 입고 삿갓을 깊게 눌러쓴 탁발승 하나가 지팡이를 짚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좀 보십시오. 웬 스님이 이 난리통에 마을로 들어옵니다. 서지수가 고개를 돌려 승려를 바라보았습니다. 탁발승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말라버린 개울과 앙상한 당산나무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승려가 쓰고 있던 삿갓을 살짝 들어올려 이마에 땀을 닦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서지수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왼쪽 눈썹 위를 가로지르는 희미한 흉터가 그녀의 시야에 박혔기 때문이죠. 서지수가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리며 비명 같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아! 박씨가 놀란 눈으로 서지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마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서지수는 박씨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승려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20년 전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하던 그 밤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정인, 김무진이 거기 서 있었으니까요. 김무진도 다가오는 서지수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 어깨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삿갓을 다시 푹 눌렀으며 합장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무진이 짐짓 모르는 사람인 척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지나가는 과객이 목을 좀 축일 수 있겠습니까? 서지수가 김무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스님? 김무진은 대답 없이 서지수의 시선을 피하며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표주박을 꺼내더니 말라비틀어진 우물 깊숙한 곳으로 휙 던져 넣었습니다. 박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스님요, 거기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나 김무진이 던진 표주박줄을 잡아당기자 놀랍게도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가 입을 딱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조화라니? 방금까지 흙바닥이었는데. 김무진이 길어올린 맑은 물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어서 마시거라. 아이가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동안 서지수는 김무진의 소매를 부여잡았습니다. 서지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정말 살아 계셨어. 김무진이 곤란하다는 듯 팔을 빼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살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소승은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중일 뿐입니다. 서지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김무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썹 위에 흉터. 제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20년입니다. 20년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를 모른 척 하십니까? 김무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굳게 담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갓을 쓴 젊은 유생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오고 있었죠. 서지수의 아들 강석구가 맨 앞장서서 씩씩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강석구가 부채를 접어 김무진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남녀가 유별한데 외간 남자, 그것도 천한 승려 옷자락을 잡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서지수가 화들짝 놀라 김무진에게서 떨어지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구야, 그게 아니다. 이 스님께서 목마른 아이에게 물을 주셔서. 강석구가 콧방귀를 끼며 김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물.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려 민심을 어지럽히려는 수작이겠지요. 나라에서 승려들을 도성 밖으로 쫓아낸 지가 언젠데 감히 양반 마을에 발을 들입니까? 강석구의 뒤에 있던 유생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요즘 같은 흉년에는 저런 떠돌이들이 혹세무민하여 재물을 뜯어내려 한다네. 김무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합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강석구가 하인들에게 손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요승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라. 재수없게 당산나무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해.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김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하인이 김무진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스님, 좋은 말할 때 나가시오. 우리 도련님 성격 아시잖소. 하지만 김무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박혀 있었죠. 하인이 당황하며 다시 한번 힘껏 밀었지만 오히려 하인이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어이쿠. 강석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행패를 부려? 김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석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단순한 승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무진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쿵 하고 박아 넣었습니다. 묵직한 울림이 땅을 타고 강석구의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김무진이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나누는 것이 죄가 된다면 목말라 죽어가는 백성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강석구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습니다. 서지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과 김무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파도가 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다 타버린 줄 알았던 서지수의 마음에 다시 불씨가 옮겨붙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팽팽한 긴장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챕터 2 목숨을 건네기 사랑을 담보로. 마을 회관에서는 밤늦도록 사람들의 말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석구가 탁자를 쾅 내려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이장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런 요사스러운 중을 마을에 들이다니요. 이장이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강석구를 달랬습니다. 도련님, 지금 우리 형편을 보십시오. 논밭은 다 갈라지고 아이들은 흙탕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요. 옆에 있던 박 씨가 거들며 울먹였습니다. 맞습니다요. 어제 그 스님이 우물에서 물 끼러 올리는 거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신통력이 대단하시다니까요. 강석구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다니. 유학을 숭상하는 우리 마을에 승려가 발을 들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회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김무진이 들어왔습니다. 김무진은 삿갓을 벗어 한쪽에 놓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 무관 시절처럼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죠. 강석구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김무진이 합장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승, 이 마을의 가뭄을 해결할 방도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이장이 눈을 반짝이며 되물었습니다. 방도라니요? 스님께서 비라도 내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김무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품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는 하늘의 뜻이지만 흐르는 물을 잡아두는 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제가 계곡의 물길을 막아보를 싹했습니다. 강석구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하, 중 주제에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볼을 쌓는 게 애들 장난인 줄 아느냐? 김무진은 강석구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저는 출가하기 전 북방에서 성을 쌓고 진지 구축을 감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계곡의 지형과 수맥을 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북방에서 성을 쌓았다고. 보통 스님이 아니구먼. 정말 보만 생긴다면야 우리 농사는 다 살리는 거지. 강석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회관 문 밖에서 서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서지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들어와 김무진 옆에 섰습니다. 강석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왜 자꾸 나서십니까? 서지수는 아들의 호통을 무시하고 이장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 스님을 믿습니다. 만약 스님이 볼을 완성하지 못하신다면 제 전 재산인 이 집과 논밭, 그리고 곳간의 쌀을 모두 마을에 내놓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장이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재산을 거시다니요? 서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우리 마을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재산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석구가 얼굴이 붉어지며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미쳤습니까? 저런 사기꾼한테 홀려서 가문의 재산을 날리려고요? 김무진이 서지수를 막아서며 강석구의 손을 쳐냈습니다. 보살님, 거두어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김무진이 서지수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볼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목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을 사람들과 강석구 그리고 서지수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볼을 완성한다면 그 대가로 지수 보살님과 남은 여생을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회관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석구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스님이랑 과부랑 살겠다고 목숨을 걸고 사랑을 얻겠다는 건가? 강석구가 정신을 차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 중놈이 감히 내 어머니를 능욕해?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하지만 이장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장 물이 없어 다 죽게 생긴 판국에 봄만 만들어진다면 그까짓게 대수냐는 분위기였죠.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나섰습니다. 도련님, 진정하십시오. 스님 목숨까지 걸었다잖습니까? 우리 마을 다 살리겠다는 건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강석구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지만 굶주린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에 기세가 꺾였습니다. 좋아. 대신 실패하면 내놓은 목은 내가 직접 칠 것이다. 강석구가 회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서지수가 김무진을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김무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20년 전에 이미 다 했습니다. 이번 생은 보살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서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옷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스님이 돌을 싸는 동안 저는 스님이 입으실 속세의 옷과 따뜻한 밥상을 짓겠습니다. 서지수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을 건 내기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옥룡면 계곡 앞에는 거대한 공사판이 벌어졌습니다. 김무진은 승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지형을 측량하며 바닥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곡괭이질 한 번마다 땅이 울렸습니다. 서지수는 집 마당에 배틀을 놓고 밤낮 없이 옷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배틀 소리가 마치 김무진의 곡괭이 소리에 장단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강석구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저놈을 쫓아내고 말 테다. 강석구가 품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탐관오리 최진사에게 보낼 서신이었죠. 강석구가 하인에게 서신을 건네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걸 최진사 댁에 전해라. 승려놈의 뒤를 캘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김무진과 서지수의 위험한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검은 그림자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3방의 공작과 드러난 진심. 보름이 지났지만 옥룡면 계곡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김무진이 내려치는 괭이질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산자락을 울렸죠. 으라차. 김무진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가 혼자서 들어올린 바위만 해도 벌써 수십 개가 넘어 제법 그럴듯한 두 개 형태가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노인박 영감이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허,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소가 와도 저렇게는 못할 게야. 옆에 있던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스님 힘이 장사를 넘어 귀신 곡할 노릇이네요. 멀리서 뒷짐을 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진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강석구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죠. 최진사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강 도련님, 저보가 완성되면 곤란합니다. 내 헐값에 사들이려던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게 뻔하지 않소. 강석구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오나 진사얼은 마을 사람들 민심이 저 중놈한테 쏠리고 있어서. 최진사가 눈을 부라리며 강석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어머니가 저중이랑 눈이 맞아 도망이라도 가면 어쩔 텐가.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야지. 강석구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최진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강석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밤 손을 좀 쓰시게.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지. 강석구는 묵직한 돈주머니를 쥐고 김무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캄캄한 시각이었습니다. 김무진이 잠시 눈을 붙이러 들어간 사이
공사장 쪽에서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김무진이 반사적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 대여섯 명이 곡괭이로 쌓아 올린 석축을 마구잡이로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들 발밑에는 서지수가 낮에 가져다 놓은 물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김무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짓들이냐? 당장 멈추지 못할까? 한 사내가 비웃으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시끄럽다 땡충아.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썩 꺼져. 사내들이 김무진을 에워싸며 위협했습니다. 김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내지르지 못하고 몸으로 돌무더기를 막아섰습니다. 퍽, 퍽. 사내들의 몽둥이가 김무진의 등과 어깨로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김무진이 신음조차 내지 않고 버티자 사내 중 하나가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독한 놈일세.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사내가 깨진 항아리 조각을 발로 차며 빈정거렸습니다. 과부년이 가져다 준 물이라도 지키겠다는 거냐? 더러운 것들끼리 잘 논다. 순간 김무진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득였습니다. 감히 그분의 정성을 모욕해? 김무진이 순식간에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아! 비명지를 새도 없이 김무진의 발이 사내의 오금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뼈와 근육의 급소를 노리는 정교한 살수 무공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내들이 당황하여 덤벼들었지만 김무진은 춤을 추듯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차례로 제 앞에 나갔습니다. 멀리 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몸놀림은? 최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북방 군관들이나 쓰던 격투술이 아닌가. 저놈 단순한 중이 아니었구나. 최진사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난장판이 된 공사장에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지수가 헐레벌떡 뛰어와 참혹한 현장을 보고는 주저앉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무진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무너진 돌들을 다시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서지수가 울며 김무진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신 겁니까? 제발 그만두고 가세요. 김무진이 덤덤한 표정으로 서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십시오. 돌은 다시 쌓으면 됩니다. 서지수가 김무진의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이러다 스님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스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20년 전처럼. 그냥 도망치세요, 네. 김무진이 피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지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망치면 당신과 이 마을은 영영 말라 죽지 않습니까? 김무진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 생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로 부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습니다. 서지수는 김무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에헴, 거참 눈꼴시여서 못 봐주겠구먼. 마을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큼지막한 망치와 정을 메고 있었죠. 김무진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자 대장장이가 씩 웃으며 연장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스님 혼자서 끙끙대는 꼴을 보자니 답답해서 나왔수다. 네, 돌 깨는 건 선수니까 좀 거들어 드리지요. 서지수가 놀란 눈으로 대장장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대장장이 어르신. 대장장이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습니다. 어젯밤에 저놈들이 행패 부리는 거 다 봤소. 스님이 우리 물항아리 지키려다 절이 되신 것도 알고.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어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깡, 깡. 경쾌한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자
숨어서 눈치만 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영감이 지게를 지고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나도 밥값은 해야지. 늙은이 힘이라도 필요하면 쓰시오. 아이 엄마 박 씨도 물동이를 이고 나왔습니다. 우리 애 살려주신 분인데 구경만 할 순 없잖아요. 어느새 공사장은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무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합장하며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멀리 언덕 위에서 강석구가 이 믿지 못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지수가 땀을 흘리며 돌을 나르고 김무진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석구의 손에 들려있던 엽전 꾸러미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짤랑.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진사의 서늘한 눈빛은 여전히 김무진의 등 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챕터 4 완성된 보, 그러나 부족한 하나. 마침내 보 완공 예정일 전날이 밝았습니다. 옥룡면 계곡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돌벽이 그 위용을 드러냈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박 영감이 지게를 내려놓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내 평생 저런 구경은 처음일세. 이제 우리 논에 물마를 날은 없겠구만. 옆에 있던 아낙네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스님 혼자 하신다더니 온 마을이 달라붙어 뚝딱 해치웠네요. 김무진은 땀으로 젖은 승복을 털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성한 곳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이 마지막 수문 위치를 점검하며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 수문만 내리면 물길이 잡힐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장이 김무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멈춰라. 공사를 중단하고 모두 물러서라. 최 진사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창을 든 포졸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며 에워쌌죠. 김무진이 하던 일을 멈추고 최 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을에 생사가 걸린 공사입니다. 최 진사가 콧방귀를 끼며 김무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생사? 내 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남 걱정할 때냐? 여봐라, 저 역적놈을 당장 포박하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이 낫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요? 우리 마을 살려준 은인한테 역적이라니. 최 진사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나라에서 수배 중인 고려 잔당을 숨겨준 죄를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포졸들이 창끝을 겨누자 마을 사람들은 주춤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무진은 체념한 듯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공사가 중단되고 결국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포졸이 밧줄을 들고 김무진에게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누군가 포졸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강석구였습니다. 최 진사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강 도련님?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내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강석구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진사 어른, 잠시만 미루어 주십시오. 최 진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루다니? 저놈을 잡으라고 서신을 보낸 건 자니가 아닌가. 강석구가 입술을 깨물며
김무진과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김무진의 굳은 표정이 강석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석구가 고개를 숙이며 최 진사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저보가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다 죽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딱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무진이 놀란 눈으로 강석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최 진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관아의 영을 어기겠다는 거야? 강석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제 목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제가 직접 스님을 모시고 관아로 가겠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십시오. 강석구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물만 좀 쓰게 해주십시오. 최 진사는 씩씩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때마침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며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비까지 오고 난리야. 최 진사가 옷자락을 털며 돌아섰습니다. 좋다. 딱 하루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 테니 땀만 먹지 마라. 최 진사와 포졸들이 투덜거리며 물러갔습니다. 강석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김무진이 다가와 강석구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강석구는 김무진의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슬퍼하실까봐 그런 겁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장대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계곡을 뒤흔들었습니다.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흙탕물이 되어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막 형태를 갖춘 보가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스님, 물이 셉니다. 돌틈으로 물이 뿜어져 나와요. 김무진이 급히 보위로 올라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아직 양생이 덜 된 틈새로 물줄기가 솟구치고 있었죠. 김무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게 생겼네. 김무진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한쪽에 놓인 거대한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보의 중앙을 눌러줄 핵심 부재, 즉 멍에돌이었습니다. 저 돌을 중앙에 박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가 서로 맞물려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바위는 미끄러웠고 보위는 가파른 절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김무진이 주저없이 승복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다들 비키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한편 서지수의 집 안방에도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지수는 마지막 바느질을 마치고 실을 끊었습니다. 고운 옥색으로 물들인 장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가 옷을 품에 안고 창문을 열자 세찬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서지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스님은 괜찮으실까? 서지수는 부엌으로 달려가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을 소반에 올렸습니다. 김무진이 좋아할 나물 반찬도 정갈하게 담았죠. 이 밥상만 전달하면 내기는 끝납니다. 서지수는 보자기로 밥상을 단단히 묶고 머리에 이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스님. 제가 갑니다. 서지수가 빗속을 뚫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진흙탕이 된 길을 달리는 그녀의 버선발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계곡 앞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혼자서 그 무거운 멍에돌을 짊어지고 위태롭게 보위를 걷고 있었죠. 한 발 한 발.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운 이끼와 빗물 때문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강석구가 소리쳤습니다. 스님, 조심하십시오. 그러다 떨어지십니다. 김무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의 등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빗물과 섞인 땀이 눈을 찔렀습니다. 이 돌만 제자리에 놓으면 된다. 김무진은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자신을 기다릴 서지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와 함께할 평범한 내일이 바로 저 돌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무진이 보의 가장 높은 곳 중앙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멍에돌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하늘이 갈라질 듯한 번개와 함께 서지수의 모습이 보 아래쪽에 나타났습니다. 서지수가 빗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스님, 진지상 가져왔습니다. 김무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그렇게 찰나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챕터 5 엇갈린 시선, 찰나의 비극.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김무진은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짊어진 멍에돌은 빗물을 먹어 천근 만근이나 되는 듯 무거웠죠. 김무진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으윽. 김무진이 이새로 신음 흘리며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미끄러운 이끼가 낀 바위 위에서 중심을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강석구가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스님,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발을 동동 구르며 응원했습니다. 아이고, 저러다 미끄러지면 큰일인데. 김무진은 눈을 뜨기조차 힘든 빗줄기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팔 근육이 비명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돌 하나만 제자리에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긋지긋한 가뭄도 끝이고 서지수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습니다. 김무진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멍에돌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으라차차. 그의 목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 아래쪽 둑방길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지수였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치맛자락이 다리에 감히는 줄도 모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지수가 머리에 이고 있던 밥상을 두 손으로 받쳐들며 외쳤습니다. 스님, 진지상 가져왔습니다. 천둥 소리에 묻힐 법도 한데 그 목소리는 김무진의 귀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김무진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속에서 흔들리는 서지수의 모습이 20년 전 그가 떠나던 날 배웅하던 처녀 시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김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수, 낭자.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아니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잠시 정신을 놓은 탓일까요? 김무진이 딛고 있던 오른쪽 발이 빗물에 젖은 바위 위에서 쭉 미끄러졌습니다. 김무진의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들고 있던 거대한 멍에돌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강석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안 돼. 스님.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사람 떨어진다. 김무진은 추락하는 찰나의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돌을 놓치면 보의 틈새를 메우기는커녕 애써 쌓은 둑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김무진이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막아야 해. 그는 떨어지는 돌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돌을 끌어안고 틈새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쿠션이 되어서라도 돌을 제 위치에 박아 넣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쿵, 콰직. 둔탁한 파열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김무진의 비명이 계곡을 뒤흔들었습니다. 끄악.
서지수가 들고 있던 밥상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그릇들이 깨지고 하얀 쌀밥이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서지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돌무더기 속에 파묻힌 김무진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죠. 서지수가 미친 사람처럼 비명 질렀습니다. 스님, 여보. 서지수는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가파른 뚝방길을 네 발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제발. 한편 김무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몸을 던져 끼워 넣은 멍에돌이 기가 막히게 틈새에 들어맞은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물길이 잡히고 새어나오던 물줄기가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막히자 보 안쪽의 수위가 급격하게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무진은 하반신이 거대한 바위에 깔린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순식간에 그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강석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까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강석구가 서지수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흙탕물이 서지수의 가슴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물살을 헤치며 김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어요. 김무진이 흐릿한 눈을 뜨고 서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무진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힘겹게 손을 저었습니다. 오지 마시오. 물이 찹니다. 서지수는 김무진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짓누르고 있는 바위에 매달렸습니다. 이것만 치우면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서지수가 안간힘을 쓰며 바위를 밀었지만 집채만 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살이 거세지며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 위협했습니다. 김무진이 고개를 저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가시오. 보살님이라도 살아야지. 나는 틀렸어. 서지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살기로 했잖아요. 내기에서 이기면 같이 살기로 했잖아요. 서지수의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김무진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무진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내가 졌어. 밥상을 받기도 전에 돌을 놓쳤으니.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빗소리에 묻혀갔습니다. 하지만 서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광기 어린 집착으로 번득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수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홍수에 떠내려온 굵은 통나무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지수가 물살을 가르고 통나무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절대 못 보내. 내 남편 2번은 못 잃어. 둑 위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웅성거렸습니다. 박영감이 낫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에라이, 사람 죽게 생겼는데 구경만 할 거요? 다들 내려가. 이장도 밧줄을 챙겨 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장정들, 다 따라와. 스님 구해야지. 강석구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어머니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양반 체면이나 가문의 명예 따위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석구가 갓을 벗어 던지고 흙탕물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물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서지수와 죽어가는 김무진,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사람들. 폭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야속한 물은 점점 더 높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챕터 6 물속의 사투, 초인적인 사랑. 계곡물은 쉴 새 없이 불어나 김무진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거센 물살이 소용돌이치며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 위협했죠. 김무진이 흙탕물을 쿨럭거리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크어. 보살님. 제발 가십시오. 저는 틀렸습니다. 서지수는 김무진의 말을 듣지 못한 척 바위 틈에 끼운 통나무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이 마비된 사람처럼 오직 살려야 한다는 집념으로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서지수가 잇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겨우 만났는데. 서지수의 어깨 관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통나무를 내리눌렀습니다.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살아야죠. 김무진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지수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고 또 자신 때문에 망가지는 그녀가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김무진이 떨리는 손을 들어 서지수의 젖은 옷자락을 밀어내려 애썼습니다. 지수, 낭자, 그만, 제발 그만. 서지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통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절대 못 보내. 당신 죽으면 나도 여기서 죽어. 그때였습니다. 강석구가 물살을 헤치고 허우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톱이 다 깨지고 피범벅이 된 것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강석구가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옆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서지수는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통나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 비켜. 이거 놓으면 안 돼. 강석구가 서지수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한다고요. 어머니 아들이 하겠다는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강석구가 온 체중을 실어 통나무를 눌렀습니다. 으아! 그의 목에 굵은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뒤이어 박영감과 마을 장정들이 우르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영감이 낫을 입에 물고 밧줄을 바위에 걸며 고함을 쳤습니다. 다들 뭐해? 빨리 붙어. 사람 죽게 생겼는데 구경만 할 거요? 마을 사람들이 통나무와 바위에 개미떼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이장이 맨 앞장서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다 같이 힘을 합쳐. 하나, 둘, 셋 하면 미는 거야. 알았지? 사람들의 얼굴에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하나, 둘, 셋, 으라차차. 수십 명의 장정들이 동시에 힘을 쓰자 꿈쩍도 안 하던 거대한 바위가 미세하게 들썩거렸습니다. 끼익! 바위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죠. 서지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이에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김무진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숨어 살았던 역적의 자식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김무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따뜻하구나. 강석구가 악을 쓰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제발, 움직여라. 이 빌어먹을 돌덩어리야. 그의 간절한 외침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기적처럼 바위가 옆으로 굴러떨어지며 쿵 하고 물속에 처박혔습니다. 서지수가 통나무를 내던지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그녀는 바위에 깔려있던 김무진의 다리를 더듬어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느낌은 참혹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져 덜렁거리는 다리를 잡고 서지수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서지수가 물 위로 솟구쳐 오르며 소리쳤습니다. 빠졌어요. 다리가 빠졌어요. 어서 끌어올려요. 장정들이 김무진의 겨드랑이와 허리춤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영차, 영차. 김무진의 몸이 물 위로 떠올랐지만 그는 이미 축 늘어져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강석구가 김무진의 등을 받치며 둑방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세요. 눈 좀 떠보시라고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김무진은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지수가 김무진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하, 하. 가늘지만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어. 살았어요. 박영감이 혀를 차며 김무진의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콸콸 쏟아지고 있었죠. 아이고, 이걸 어째. 다리가 아주 곤죽이 되었구만. 피부터 멈추게 해야지. 아낙네들이 급히 치맛자락을 찢어 지혈대를 만들었습니다. 강석구가 떨리는 손으로 김무진의 허벅지를 묶으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서지수는 멍한 눈으로 김무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지만 서지수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스님 들리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사람들이 스님을 구했어요. 김무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가 아주 힘겹게 눈을 반쯤 뜨고 서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서지수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김무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는. 서지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스님도 힘을 내세요. 김무진이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시선이 서지수의 어깨에 넘어 튼튼하게 막힌 볼을 향했습니다. 물길은 잡혔고 멍에돌은 제자리에 박혀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이 안도감에 젖어 스르르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서지수가 화들짝 놀라 김무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안 돼. 눈 감지 마요. 자면 안 돼요. 서지수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석구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의원에게 모셔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요. 이장이 서둘러 지게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빨리 움직여. 아랫마을 의원님 댁으로 모시자고. 장정들이 조심스럽게 김무진을 지게에 태웠습니다. 김무진의 고개가 힘없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서지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도 김무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야속하게도 비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죠.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슬퍼하듯이 말입니다. 강석구가 앞장서서 길을 텄습니다. 비키세요. 환자 지나갑니다. 다들 길 좀 비켜주세요. 진흙탕 길을 달리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급박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의 숨소리는 점점 더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지수가 속으로 수만 번도 더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내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서 숨만 쉬게 해주세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곳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7 빗속의 유언, 완성된 내기. 거센 빗줄기도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둑방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지게에 실려가던 김무진이 덜컹거리는 진동에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앞서가던 강석구가 걸음을 멈추고 다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스님, 정신이 드십니까? 서지수가 비틀거리며 지게 옆으로 달려와 김무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김무진의 뺨에 닿는 온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김무진이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여기 잠시 내려주시오. 강석구가 당황하며 만류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빨리 의원에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고집스럽게 둑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소. 서지수는 김무진의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서지수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려드리게. 스님이 원하시잖니. 강석구가 주저하다가 마을 장정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장정들이 조심스럽게 지게를 내려놓자 김무진은 둑방에 기대어 힘없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자신이 목숨 바쳐 완성한 보였습니다. 넘실거리는 물결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아름답구려. 물이 가득 찼어. 서지수가 김무진을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스님 보세요. 스님이 해내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김무진이 떨리는 손을 들어 서지수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지수, 낭자, 내가 졌소. 서지수가 무슨 소리냐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가 완성되었잖아요. 스님이 이기셨어요. 김무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밥상을 받기도 전에 돌을 놓쳤으니 내가 진 것이요. 서지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내기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김무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약속대로 당신을 데려갈 수 없어. 미안하오. 서지수가 오열하며 김무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스님이 못 데려가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옆에 있던 강석구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스님, 제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석구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김무진이 강석구의 손을 잡아주며 다독였습니다. 자네 탓이 아닐세. 이 보는 자네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것이야. 그때 저 멀리서 관아의 포졸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최 진사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내 당장 저 역적놈을 끌고 가리라.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영감이 낫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가 역적이야? 우리 마을 살려준 은인한테. 이장도 몽둥이를 들고 최 진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 발짝만 더 와봐. 내 가만두지 않겠어. 마을 장정들이 인간 방패가 되어 김무진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관아에 대항하겠다는 거냐? 김무진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만. 다들 그만두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김무진이 서지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다시 만나 당신을 위해 무언가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요. 서지수가 품속에서 옥색 장삼을 꺼냈습니다. 비에 젖어 축축했지만 그녀가 밤새 정성껏 지은 옷이었습니다. 서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김무진의 피 묻은 승복 위에 장삼을 덮어주었습니다. 이 옷 입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김무진이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하오. 정말 따뜻해.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 낭자, 사랑하오. 영원히. 김무진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서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님, 여보, 눈 좀 떠봐요. 제발. 강석구가 김무진의 손목을 잡았지만 맥박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거짓말처럼 비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찬란한 빛이 김무진의 주검을 비추었습니다. 서지수가 김무진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습니다. 아! 그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계곡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박영감이 쓴 삿갓을 벗어 가슴에 대고 묵념했습니다. 스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최진사와 포졸들도 숙연해진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강석구가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한 유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석구가 최진사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죽인 겁니다. 네, 반드시. 당신 죄를 물을 겁니다. 최진사가 흠칫 놀라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느냐? 제가 실수로 떨어진 걸 가지고. 하지만 강석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지수는 김무진의 식어가는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제가 먼저 알아볼게요.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김무진이 남긴 보혜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함께 흐르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물결 위로 윤슬이 보석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무진이 서지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챕터 8 영원히 흐르는 사랑, 옥룡보. 비가 갠 뒤에 옥룡면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여를 메고 김무진이 목숨 바쳐 지킨 보가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향했죠. 상여 소리가 구슬프게 계곡을 울렸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어이. 박영감이 선소리를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뒤따르는 만장 행렬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서지수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상복 대신 김무진을 위해 지었던 옥색 장삼과 똑같은 색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이 걱정스러운 듯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과부댁은 왜 상복을 안 입었대? 남들 보기 좀 그렇지 않나? 옆에 있던 박씨가 안악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쉿! 조용히 해. 저게 다 스님하고 약속한 옷이라잖아. 커플룩인지 뭔지 저승 가서라도 입혀드린다고 저러는 거야. 서지수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상여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무진이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었던 낡은 염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덤은 양지 바른 곳에 마련되었습니다. 관이 땅속으로 들어가자 서지수가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여보, 거기서는 아프지 마세요. 무거운 돌도 들지 말고 그냥 편히 쉬세요. 서지수가 흙 한 줌을 관 위에 뿌렸습니다. 제가 금방 따라갈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게요. 강석구도 어머니 옆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은혜도 모르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강석구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상소문이 들려 있었죠. 최진사가 마당에서 닭백숙을 뜯고 있다가 강석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어이, 강도련님.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가? 내 그 죽놈 일은 덮어줄 테니 너무 걱정 마시게. 강석구가 정색하며 상소문을 최진사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덮다니요? 누구 맘대로 덮습니까?
당신이 저지른 비리와 악행이 여기 다 적혀 있어. 최 진사가 깜짝 놀라 닭다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이놈이 미쳤나?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강석구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와 스님의 피눈물을 당신 돈으로 닦을 수 있을 것 같소? 당신은 끝장이야. 때마침 사헌부에서 나온 감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진사,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다. 최 진사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며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강석구, 너 두고 보자. 강석구는 끌려가는 최 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두고 볼 건 없다. 나는 이제부터 속죄하며 살 테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옥룡면은 가뭄 걱정 없는 풍요로운 마을이 되었죠. 김무진이 만든 보는 튼튼하게 물기를 잡아주었고 논밭에는 황금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보를 더 이상 옥룡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니가 물었습니다. 이 보시오, 이 보의 이름이 뭐예요? 참 튼튼하게도 지었구려. 논에서 일하던 농부가 허리를 펴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사랑보라고도 하고 무진보라고도 부르지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과부댁을 사랑해서 목숨 바쳐 지은 거라오. 나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그래서 물이 이리도 맑은가 보오. 강석구는 과거 시험도 포기하고 평생을 보 관리하는 보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보위를 쓸고 닦으며 틈새가 벌어지지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서지수가 지팡이를 짚고 보위로 걸어왔습니다. 석구야,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강석구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날도 찬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방에 계시지. 서지수가 보 아래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여기 나와야 그 사람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서지수의 눈가는 주름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20년 전 그날처럼 맑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서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지수 낭자 계시오? 서지수가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젊은 날의 김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피 묻은 승복 대신 서지수가 지어준 옥색 장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김무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이제 같이 갑시다. 서지수가 수줍게 웃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마요. 다음 날 아침 강석구는 어머니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셔야지요. 하지만 서지수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머금은 채였죠. 강석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스님 만나서 행복하세요. 서지수는 유언대로 김무진의 무덤 바로 옆에 합장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의 무덤가에는 신기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잎이 지고 난 뒤에야 꽃이 피어 잎과 꽃이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상사와 꽃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손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꽃은 왜 잎이 없어요? 서로 못 만나서 슬픈 꽃이라던데. 할머니가 된 박 씨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아니란다, 아가. 땅 위에서는 못 만나도 땅 밑에서는 뿌리가 꽉 얽혀 있단다. 저 두 분처럼 말이야. 둑방귀를 따라 붉게 핀 상사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광양옥룡면의 사랑보 전설, 무진스님과 서지수의 애달프고 숭고한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록 이승에서는 신분의 벽과 가혹한 운명 때문에 따뜻한 밥상 한번 마주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두 분이 목숨 바쳐 남긴 사랑은 저 튼튼한 보가 되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르지 않는 물길로 흐르고 있습니다.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하는 상사화처럼 엇갈린 운명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땅속 깊은 곳에서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뿌리로 얽혀있던 두 사람.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깊이로 증명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시길 바라며 흐르는 물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